그 베트남 전력 수요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정부가 나서서 인프라 투자를 좀 주도하고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장비 시장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그렇습니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SK 이노베이션 ENS가 베트남 현지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입지가 이미 좀 탄탄하다고 합니다. 이 탄푸동 해상풍력 발전단지가요, SK 이노베이션 ENS가 보유한 전 세계 재생에너지 사업장 중에 최대 규모라고 해요. 매출도 연간 한 500억 원씩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서 SK가 가져오는 순이익이 투자 지분율에 따라서 4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꽤 높죠. 예. 변압기, 전선, 배전 모든 분야에서 현재는 중국의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이번 협력 이후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포션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LS그룹이 있습니다. 베트남 해상풍력 발전에 맞춰서 해적 케이블 공장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안녕하세요.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경제부 최세연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이야기 또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한배 정상회담, 숨은 승자는 이기업. 예, 배는 베트남이겠죠? 네. 예, 지난주에 베트남 정상이 방한해서 회담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베트남 서열 1위 떠우럼 공산당 서기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베트남 최고 지도자가 한국 방문한 게 2014년 이후 11년 만이라고 꽤 해요. 꽤 오래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새 정부 첫 국빈 방한이기도 했어요. 이 첫 국빈 방문 베트남에서 왔다, 이 의미.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신남방 정책 부활의 신호탄을 쐈다, 이렇게 좀 외교가에서는 읽히고 있어요. 베트남이 이제 중국이랑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으로 되게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렇게까지 올라왔군요. 예. 이번 방한 때 되게 많은 활동이 있었어요. 보니까 정상회담하고 국빈 만찬, 그리고 공동성명 채택도 당연히 있었고요. 한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여러 개 열리면서 떠우럼 서기장이랑 기업인들 간에 직접 만나는 그런 자리도 있었습니다. 부산신항 방문 행사도 있었더라고요. 이미 베트남이 우리한테 중요한 파트너인데 앞으로 그 규모나 범위가 더 확대될 거다, 이런 기대감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동성명 내용 보면은 과학기술,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등 10개 분야 양해각서 체결했고요. 중요한 건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1,500억 달러를 달성하기로 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작년에 베트남이랑 한국 간의 교역액이 794억 달러였거든요. 2030년까지 1,500억 달러라고 하면 5년 만에 2배로 교역 규모가 늘어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요. 그 중에 재생에너지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네. 사실 이제 공동성명이 있고 나서 국내 언론에서는 원전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 실상을 보면 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 거기에 실속이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맞습니다. 이 얘기 우리 프로그램으로 가져온 이유인데요. 네. 자, 원전 내용 자세히 보면은 보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나왔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인력 양성의 방점이 좀 찍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게 당장 우리가 원전 수주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전에 익숙한 인력을 일단 키우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진출하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그림으로, 좀 장기적인 그림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가져온 이유는 재생에너지 관련인데, 재생에너지랑 전력망 분야가 오히려 이번 베트남하고의 협력 계획에서 좀 숨은 승자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대해서 좀 살짝 공부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전력망 말씀하시니까 베트남이 얼마나 긴 나라입니까? 네. 거기에 설치될 전력망을 다 우리나라 기업이 가서 설치한다, 이런 생각이 확 드네요. 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우리나라 비롯해서 사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을 핵심 생산 거점으로 두고 있잖아요. 베트남 성장률이 정말 높더라고요. 올해 1분기에 경제 성장률
6.93% 달성했어요. 올해 1분기에. 네. 참고로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0.2%로 성장이 뒷걸음질 쳤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평균 성장률이 6%가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면 당연히 에너지 수요도 점점 늘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트남이 아직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2025년 올해 상반기 기준에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베트남 전체 전력 발전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이 54%가 넘었더라고요. 그다음에 한 수력 23%, 재생에너지 14%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상태가 이제 지속되면 베트남도 앞으로 지금 우리 무역 장벽이 다 지금 탄소 장벽으로 채워지고 있는데 외국에 수출할 때 탄소 기준을 못 맞추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베트남도 그리고 또 바다랑 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가 계속 지속이 되면 여기에 대한 여파를 피해갈 수가 없는 나라이기 그렇죠. 피해에 때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죠.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베트남도 넷째로 약속했어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늘리는 계획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대로 지금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트남의 그 전력 기본계획, 전력 수급 기본계획 같은 전력 개발 계획 가장 최근에 나온 게 8차 전력 개발 계획인데요. 이게 올해 4월에 개정을 했는데 2030년까지 총 발전량의 36%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최근 정기본에서 보면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로 한 게 29%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8년 앞당겨서 2030년에 36%를 달성하기로 했으니까 꽤 높은 목표 갖고 있는 거고요. 2050년까지는 75%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목표는 우리보다 훨씬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네,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이거는 정말 한국이 반성해야 될 문제가 아닐 수 없고요. 네. 더더구나 베트남은 또 재생에너지 잠재량도 좋죠. 네. 일단 태양광 또 바다에 인접해 있으니까 풍력 네. 다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죠. 맞습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네. 동남아시아 모든 국가들 중에서 태양광의 발전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가 베트남이기도 합니다. 태양광은 이게 중남부 해안 지역에 이제 닌투원성, 그다음에 빈투원성 잠재력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재생에너지 생산에 좀 민간 부문의 투자를 높이면서 외국 투자자들도 실제로 많이 진출해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안선이 굉장히 길어요. 3,200km가 그럼요. 넘는다고 하죠. 여기다가 바람도 좀 고르게 불고 뭐 풍량도 풍부하고 영토의 8% 이상이 풍력 발전에 적합한 자연 환경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 하고 둘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그 베트남 뭐 정부도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 앞으로 뭐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빠른 속도로 좀 이뤄질 것 같아요. 베트남 정부가 지금 발전 차액 제도라는 거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베트남 전력공사가 재생에너지를 이제 시장 가격보다 높은 고정 가격에 20년 동안 이제 구매 계약을 맺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해왔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세제 혜택까지 좀 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시청자들께서 발전 차액 이게 지원 제도라는 건데 네. 영어로 FIT라는 거 아마 FIT라는 말에 더 익숙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결국은 재생에너지가 초기에는 좀 비싸다 보니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통해서 경쟁력을 빠르게 좀 갖추게 하자. 이런 취지로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베트남도 이런 걸 한다는 거죠.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렇죠. 에너지 전환을 할 의지가 열심히 있다. 하라. 라는 강력한 신호로 읽힙니다. 이게 이 발전 차익제도 방식을 정부가 조금씩 수정을 하기는 했는데 뭐 이제 다른 나라처럼 장기적으로는 경매 이제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을 할 계획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보면 모든 나라들이 예외 없이 재생에너지가 막 들어설 때는 아무래도 기존의 전통적인 발전원보다는 좀 비싸다 보니 FIT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는 FIT를 쓰다가 나중에 RPS라고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일정 비율 공급하게 하는 발전사로 하여금 이런 식의 여러 제도들을 이제 섞어서 쓰게 되죠. 그 베트남도 이런 정책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은 저는 상당히 좋은 출발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이런 정책을 쓰게 된다면 역시 우리나라 기업들로서도 베트남 현지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이제 기업 진출 상황 조금 더 짚어드릴게요. 일단 SK가 좀 핵심이에요. SK 이노베이션 ENS가 베트남 현지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입지가 이미 좀 탄탄하다고 합니다. 아까 말한 그 태양광 잠재력 높은 닌투 원성이에요. 131메가와트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호치민시 남쪽의 탐푸동이라는 지역에도 15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탐푸동 해상풍력 발전단지가요, SK 이노베이션 ENS가 보유한 전 세계 재생에너지 사업장 중에 최대 규모라고 해요. 작년에 연간 443기가와트시 전기를 풍력 발전으로만 만들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기준으로 약 2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해요. 매출도 연간 한 500억 원씩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서 SK가 가져오는 순이익이 투자 지분율에 따라서 4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꽤 높죠. 네. 예. 이번에 한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도 SK 이노베이션이 단일 기업으로서 가장 많은 5건의 MOU를 체결했다고 해요. 이 중에 에너지 관련 MOU만 4개입니다. 이제 LNG 관련한 것도 있긴 한데 건터시 인민위원회하고 에너지 솔루션 패키지 개발 협력 맺었고요. 베트남 에너지공사하고 고전압 케이블 공장 건설, 그다음에 운영 협력 MOU도 체결한 걸로 나옵니다. 어떤 언론 보도에 따르면 SK가 이 포럼 끝나고 나서도 이게 베트남 측 인사들이랑 5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하면서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이제 올해 2월에 베트남 방문했을 때도 떠우럼 서기장을 예방을 했었는데 그때도 좀 에너지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런 걸 보면 저도 베트남에 좀 꽤 많이 가봤습니다만 베트남이 한국에 대한 한국의 기업 또 한국의 경제 또 한국의 문화에 대한 상당히 그 수용성이 높은 것 같아요. 어쩌면은 역사적으로 두 나라 다 강대국의 침탈 이런 어떤 고통의 역사를 공유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이렇게 이제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상당히 좋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서적인 공감대를 거기 이용해서 위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다가가는 건가요? 들어가는 거죠. 예, 네. 지금 SK의 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입지만 봐도 그렇고 지금 주로 베트남 중남부에 사업이 좀 몰려 있더라고요. 근데 베트남이 사실 북부가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부는 전기가 부족한데 오히려 남부에서는 전기가 남아도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남부의 에너지를 북부로 올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문제 해소하려고 에너지 고속도로 만든다 이런 이제 공약을 했었는데 베트남도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이 베트남 북부지방 산업단지에 실제로 정전이 일어났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좀 필요성이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글로벌 이제 제조 허브로서 위상을 계속 가져가려면 제조업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좀 필요하게 돼서 제조업도 키워야 되고 데이터 센터도 놔야 되고. 그래서 베트남이 올해 들어서 지금 대규모 초대형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력 수요 더 크고 이제 이거를 안정적으로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송전망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베트남의 중요한 다른 또 투자 분야가 전기 장비 쪽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거를 중국이 거의 장악하고 있었어요. 변압기, 전선, 배전 모든 분야에서 현재는 중국의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이번 협력 이후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포션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LS그룹이 있습니다. 베트남 해상풍력 발전에 맞춰서 해저 케이블 공장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LS가 이제 베트남을 거점으로 해서 동남아 국가 간의 HVDC 해저 송전망 시장 진입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효성중공업도 베트남 전력망 사업에 발을 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베트남 전력공사랑 전력망 안정화 사업에 좀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력 수요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정부가 나서서 인프라 투자를 좀 주도하고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장비 시장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그렇습니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송전망 프로젝트에 배정된 돈만 149억 달러라고 하고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220kV 이하의 송전선 민영화도 허용이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에 이제 진출하기에 꽤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베트남을 우리가 주목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게 이른바 차이나 플러스 원. 과거에 이 중국이란 나라가
정말 공급망에 아주 우호적인 여건을 갖고 있는 나라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것을 좀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 첫 번째 기착지가 바로 베트남이었잖아요. 베트남. 네. 예.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베트남에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20% 상호 관세 매겼죠. 또 베트남이 미국의 이러한 중국의 우회 수출의 기착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미국 정부가 이거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40% 아주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분위기는 우리가 베트남이 분명히 성장 잠재력 높고 재생에너지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겠지만 차이나 플러스 원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도 한국 기업들도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의 가능성들을 모색하고 예를 들어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네. 이런 차이나 플러스 매니 전략으로 앞으로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급변하는 그런 글로벌 무역 전쟁 시대에 한국 기업이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어쨌든 그러나 베트남이 현지 투자는 베트남이 1억 국가 아닙니까? 네. 현지에서의 수요 증가를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처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침 재생에너지와 관련 장비에 그러니까요. 기회가 있으니까. 네. 예.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이슈 살펴봤습니다.